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변론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평의를 통해서 추가 변론 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변론 기일이 만약에 추가로 잡히지 않으면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네, 아직 미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내일 8차 변론 기일까지만 날짜를 정해놨지만 추가 기일 지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현재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최후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내일 추가 기일을 공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채택 여부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8차 기일에도 직접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지민, 전병관, 배진혁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변호인단을 22명으로 보강했습니다. 예, 어제도 윤 대통령이 심판에 출석해서 직접 발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소추위원장이 줄탄핵과 예산 입법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는데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계엄의 절차적인 위헌과 미법성보다는 국정 마비 등 계엄 선포 배경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회 국조특위 등에서 증언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어제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특히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했는데요.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내린 적도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다만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단전 단수라고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지만 그 쪽지를 전달받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은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8차 변론 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지우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조 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현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은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변론 기일에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청구인 당사자인 최재해 감사원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밝혔는데요. 국회 탄핵 소추 사유가 일방적으로 왜곡돼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재판부에 탄핵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첫 변론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오늘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은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탄핵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으로 해산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선을 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미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첫날 대정부 질문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겨냥해 정보기관 2인자가 민주당과 결탁해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을 흘리는 등 탄핵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홍 전 차장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김 대행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토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의원은 또 오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면담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민주당 김병주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만나 답변을 연습시키고 공익제보자로 추천했다는 얘기를 김 단장이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박범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완전히 날조한 얘기를 하며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을 상대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경위를 캐물으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대행은 이 차장검사가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사용하는 줄은 모르고 전화를 걸었고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제명하기는커녕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며 내란 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선을 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요.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흔드는 걸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마찬가지로 여당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고성이 나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김 대행은 사안의 위중함으로 보면 맞다면서도 일률적으로 무엇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내일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기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 백현동 발언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재판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은 약 3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오늘 재판에선 과거 성남시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방안 관련 업무를 했던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문을 통해 이 대표의 과거 백현동 발언 관련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이 대표 측은 당시 성남시는 부지의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꿀 의도가 없었고 사실상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은 없지 않느냐며 이 대표 발언이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양형 관련 증인으로 신청한 방송인이자 한양대 겸임교수 정준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검찰은 정 씨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고 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2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인데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검찰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심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대표는 재판 이후 관련 질문에 원래 그렇게 예정돼 있었다고 답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 침판 제청을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 판단 나왔습니까? 아직입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요. 공판 과정에서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도 결정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형사재판은 멈춥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고 김하늘 양의 빈소에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정치권과 스포츠계 등에서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늘이의 넋을 기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성호 기자, 김하늘 양의 빈소에 조문객들의 방문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하늘 양의 빈소에는 하루 종일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찾아와 하늘이의 명복을 빌었는데요. 하늘이가 편안하게 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늘이의 빈소에는 시민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스포츠계 등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생전에 축구를 좋아하며 대전 하나시티즌 팬이었던 하늘이를 위해 대전 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이 빈소를 찾아 하늘이를 추모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조문했는데 이 시장은 학교 안을 안전하게 하는 방향을 중앙정부도 마련하겠지만 늦어지면 대전시만이라도 먼저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육종명 대전 서부경찰서장이 빈소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전경찰청에 수사본부를 마련하고 수사에 미흡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 측에도 수사 상황을 최대한 공유해 궁금증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늘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도 분향소가 마련돼 하늘이의 넋을 기렸습니다. 또 학교 정문과 담벼락에는 어제부터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와 인형, 추모 문구가 담긴 쪽지가 가득 놓였습니다. 김하늘 양의 발의는 오는 14일 진행되며 대전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전국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가 범행 전 무단 외출해서 흉기를 사러 학교 인근 주방용품 판매점을 방문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부검 결과 김 양이 날카로운 도구에 여러 곳이 다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되며 경찰은 이 교사의 범행 동기 등을 본격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검은색 봉투를 들고 걸어갑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듯 하다가 차에 올라탑니다. 지난 10일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입니다. 범행 당일 오후 1시 19분쯤 A 교사가 몰던 차량이 학교를 빠져나갔다가 30여 분 뒤 들어오는 모습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단 외출해 인근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범행했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주면서 A 교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해왔는데 강제 수사가 시작되면서 범행 동기와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선 관계자를 일부 조사했고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나 차량이나 이런 필요한 재반의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인할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김양 부검도 진행됐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 즉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여러 곳에 손상을 입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A 교사에 대한 소견서 내용을 확보했는데 5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복직 직전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담당 서장을 팀장으로 형사과 전체와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사이버수사대가 지원하는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또 유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인터넷상 글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대전 초등생이 교사에게 살해된 데 대해서 교육당국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신질환 등이 있는 교원에게 직권 휴직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교육부가 고 김하늘 양 이름을 붙여서 하늘이법 2법을 추진한다고요? 네, 교육부는 오늘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기관 등과 함께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범행을 저지른 교사가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복귀하고 범행 나흘 전에도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교육당국이 적어도 교사로서 역할이 가능한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자 관련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사로서 역할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하늘이법 2법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교사가 복직할 때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로 교육당국이 긴급하게 개입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에게 신학기를 앞두고 이번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점검하고 늘봄 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세세하게 살피는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학교 선생이 죽였습니다. 하늘이는 2월 10일 날 죽었고 하늘이 동생이 2월 9일 날 생일입니다. 앞으로 동생 생일 파티를 어떻게 줍니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분들은 하늘이법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많은 학부모, 특히 돌봄 교실에 보내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아이로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공분을 하고 또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가 애에게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안전한 장소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교사들이 있고, 교사들이 돌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뭐 불법적인 이런 걸 차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성한 것이 이제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에서 그것도 아이를 보호해야 할 교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충격, 경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정말로 이런 큰 우리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재 일어난 이 사건 자체도 이제 조금만 더 지금 시스템이 조금만 갖춰져 있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썼다라고 하면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그러한 생명을 이제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특히 어른들은 좀 많이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가해자가 교사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 이 동기가 참 궁금한데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학생하고 가해 교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교과 과목 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 교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교사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교사의 어떤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우리가 보통 일반 살인이랄지 살해에서는 이제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하늘 양과는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 짜증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떤 아이는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살해를 한 건데 이미 이제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징후가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막지 못했다는 거고 더군다나 교사가 지금 오늘 속보 나온 내용에 의하면 이제 점심시간 정도 마칠 때쯤에서 외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외출할 당시가 이미 교육청에서 나와서 분리 조치를 한 다음에요. 그래서 어떤 자리의 위치를 이제 교감 자리 옆에다가 배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일반 교사가 사실은 근무 시간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때 일방적으로 나가서 흉기를 구입하고 그 흉기를 가지고 이제 오늘 같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경찰의 발언에 따르면 육종명 대전 서부경찰서장이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 해당 내용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네, 복직 후에 수업에서 배제해서 짜증이 났다. 그리고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맨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를 노렸다는 건데 사실 맨 마지막으로 하교했다, 뭐 하원했다 이런 것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한테 짠하기도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돌봄교실이라는 것이 특히 절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맞벌이 부부가 아니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른 애의 어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하늘양은 그날 돌봄교실이 끝나면 이제 미술학원을 가기로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술학원을 가는데 또 하늘양이 또 마지막으로 나왔던 걸 보여요. 그러니까 유인을 해서 책을 주겠다고 해갖고 이제 시청각실로 유인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러한 끔찍한 범행을 벌인 거죠. 그런데 이 과정도 보면 사실은 돌봄교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미술학원 버스가 기사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시간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 왜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제 찾고 어떤 행동이 들어갔어야 이제 그런 게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교사의 어떤 이상적인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사를 상당히 관찰을 하고 이제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분리 조치가 그냥 교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랄지 아니면 그날 이제 오전에 장학사 둘이 와가지고 직접 면담을 하지 않고요. 이제 간접적으로 교장과 교감을 통해서 면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분리 조치를 했다는 거죠. 그럼 분리 조치를 했으면 적어도 그날 정도는 조퇴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쉬면서 지금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랄지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잠정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분리 조치를 해서 교감 선생님이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실은 언제든지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행위가 돌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장이랄지 교감 선생님이 분리 조치했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이걸 관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간에 빠져나와서 흉기를 구입하고 이제 이런 행위를 이제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가해 교사 정신질환 우울증이 있다면서 6개월짜리 휴직을 받았는데 6개월 채우기는커녕 3주 만에 복직을 했어요. 자세한 검토 없이 이렇게 복직한 건가 이거에 대한 의문도 그런데 아마 교육공무원법에 44조에 보면 말이죠. 신체상 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장기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휴직에 대해서 명하게 되면 사실은 연휴가 원인이 아마 이 가해 교사 같은 경우는 정신적 이유로 휴직을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허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느 때까지 딱 6개월간의 휴직을 해야 하는데 아마 중간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제 정신과에서 소견서를 가지고 와서 이걸 내면서 내가 이제 교원으로서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이제 받아줬겠죠. 예. 그럼 결국 휴직 기간이 거의 6개월에서 21일 정도로 단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신상을 이유로 휴직을 했는데 이게 22일 동안에 이게 치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제 정신과 의사 소견만 가지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복직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일반적인 신체가 됐건 정신적인 이유로 어떤 휴직을 했을 때 복직을 할 때는 복직 사유를 들어봐야 하고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야죠. 특히 정신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과 질환을 가진 이 가해 교사가 어떤 의사를 통해서 교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소견서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사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주 가는 그런 정신과 의사일 수 있고 또 정신과 의사 자체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신질환을 해서 복직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교육청이랄지
학교에서 지정한 그런 정신과 의사로 하여금 과연 복직을 하면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 여부가 검토가 돼야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제도적으로 미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제출한 그런 소견서 가지고 복직을 허용하고 그래서 뭔가 또 담당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학생들과 또 접촉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의 미비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휴직을 하기 전까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월 9일이니까 이제 학기를 한 3주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휴직에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뭐 자신의 상태가 심각했다고 느꼈던 건지 모르겠지만 3주 남겨놓고 휴직을 해놓고서 방학이 12월 30일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학 이틀째 되는 날에 급하게 복직을 한 겁니다. 시점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사들도. 그러면 이제 개학 전에 복직을 해서 담임이랄지 교과 과목을 맡고 그래야 하는데 왜 12월 말에 갑자기 이제 복직을 했느냐. 이것은 뭔가 생계 관련된 부분이랄지 뭐 보수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것은 뭐 저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직 뭐 경찰에서 그 시점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 알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본인이 일단은 휴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주거지하고 뭐 차량 이런 거 다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복직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전부터 오늘 같은 사태를 한번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 아래 또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선생님이 적어도 뭐 한 1, 2년 전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많이 내고 이제 폭력적으로 어떤 성향의 변화는 그런 선생님으로 점차 변해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자체를 학교 내에서는 알 수 있는 거죠. 뭐 교사가 됐건 교장이 됐건 교감이 될 수 있던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간과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서서 그 분리 조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지난 5일에 이번 달입니다. 5일에 컴퓨터를 파손한 일이 있었어요. 접속이 잘 안 된다면서. 그리고서 그 다음 날 6일에는 동료 교사가 말을 거니까 목과 손목을 강하게 붙잡으면서 위협했고 내가 왜 불행해야 하느냐 혼자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4일 뒤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발생한 10일 장학사 2명이 분리 조치를 권고해서 교감 옆자리로 배치한 건데 이게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좀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교사들에게 해왔는데 이게 조치가 안 된 게 참 아쉽습니다. 일단 뭐 5일은 이제 컴퓨터를 파손했다는 건데 이제 본인 교육과 관련된 업무 포탈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데 굉장히 느리고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접속이 안 되니까 이제 컴퓨터를 파손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실에서 이제 혼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료 교사가 뭐 같이 퇴근을 하자. 그리고 뭐 대화 좀 하자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목과 손목 강하게 붙잡으면서 목을 헤드락을 이제 걸었다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왜 불행해야 하느냐.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육청에다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뭐 신청을 했던 걸 보여요. 그래서 지금 사건 당일날 한 11시 정도 대전교육청에서 장학사 2명이 와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회사를 조사를 하고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이제 분리 조치를 했는데 이제 분리 조치라는 것이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보통 뭐 성범죄와 관련되고 그런 분리 조치할 때는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완전히 분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자리 배치만 교감 옆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학생들과 어떠한 접촉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어떠한 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좀 안이하게 본 게 아닌가. 결국 교감 선생님 옆자리에 앉혀놓으면 뭔가 제어할 수 있고 관찰을 하면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을 보면서 뭔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또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그 교사가 무단 외출하면서
주방용품을 파는 데를 가서 흉기를 구입하고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다면은 사전에 계획한 범죄가 되는 겁니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더 높아지는 당연히 겁니까? 계획된 범죄죠.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죄라는 것은 둘이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뭐 화가 난다랄지 아니면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뭐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범죄를 하면 우리가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범행 당시에 어떤 외적, 내적인 요소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걸 우리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범행의 장소와 범행의 대상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해놓고 여기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을 우리가 계획된 범행이라고 하는데 저건 전형적인 계획된 범행이에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앉아 있다가 이제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2km 떨어진 장소에 가서 칼을 구입하고 왔기 때문에 이 칼을 구입하고 왔다는 것은 이건 이 흉기를 가지고 뭔가 범죄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온 거고 뭐 지금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잖아요. 마지막 돌봄교실에 나오는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고 그 아이는 어떤 아이든 상관이 없다. 마지막에 돌봄교실에 나오는 학생을 상대로 자기가 범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전부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날에는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도해드린 내용인데 교육당국이 정신질환 등이 있는 교원에게 직권휴직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하늘이법인데 뭐 해당 교사가 현장에서 반발한다거나 이러면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신체적인 장애는 뭐 그다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죠. 교원의 어떤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런데 이제 정신적 장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게 아마 이제 법적으로 제정이 된 게 아니고 아마 규칙으로 돼 있어서 이게 그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건 안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육공무원법에는 대부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휴직을 하는 거 자발적으로 휴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법제화돼야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가해교사 관련해서 이제 시한폭탄 돌리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선생이 교직을 수행하기 부적합하고 학생들과 접촉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뭐 직권휴직이랄지 이런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감정을 상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른 문제에 따라서 이제 고소고발 당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스스로 휴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근 가는 것만 기대를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 좀 늦긴 했지만 이 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 새로 만들게 되면 일단은 이 요건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요건에 의해서 직권으로 휴직할 수 있는 방법 이걸 해야 하는데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이게 돌발적인 게 많기 때문에 직권을 휴직하고 이게 정말로 직권으로 휴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게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뭔가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요. 저 심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심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교사가 학생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교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일단 그걸 정지시켜 놓는 그런 제도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어떤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이번 뭐 하늘이법 제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포함이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질환교원심의위가 대전시 교육청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절차를 밟지 않았고요.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게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가 9,468명, 그리고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7,335명. 그래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더군다나 이제 학생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 이제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떠한 뭐 애들에게 유해를 끼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 아니면 학생들과 접촉을 통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환보다도 이제 정신질환은 굉장히 학교에 미치는 영향, 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대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교사에 대해서 어떤 정기적인 뭐 점검이랄지 아니면 뭐 이건 또 굉장히 또 교원도 반발할 수 있겠지만 어느 뭐 시점이 되면 정신과에서 한번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소견서랄지 그런 걸 받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가해 교사가 그 휴직 전까지도 2학년 담임을 맡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아이들이 어떤 학대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CCTV는 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제 학교 교실 아니고 이제 외부에, 더군다나 요즘 이제 학교 폭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운동장이랄지 아니면 뭐 학교에 있어서 굉장히 불법 행위가 있을 만한 그런 장소에는 저는 CCTV 설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아마 교사들이 좀 반발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하늘이와 관련된 이번에 뭐 그 수색 과정에서도 지금 아이를 보호하는 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앱 자체가 사실은 켜지 않아도 모든 것을 녹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 녹취로 해서 또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이 앱은 엄청나게 좋은 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CCTV는 또 범죄 예방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 측면을 보면 또 인권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건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 여부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던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건 뭐 살인이기 때문에 강력범죄에 해당이 되고요. 예. 중요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또 알려야 할 공공의 이익도 있는 거고, 그것은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범행 수단도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공개 결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네,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차 변론이 있었고 내일 8차 변론이 이어집니다. 어제 비상조치와 계엄 전 국무회의 정당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 항상 대통령 측은 주장을 해온 게 이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로 통치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계엄의 어떤 요건 자체가 뭐 이게 전시사비에 주관하는 비상사태인데 이제 비상사태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식 안보실장의 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상사태는 어떤 물리력의 충돌이랄지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소요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리력 충돌이랄지 뭐 전쟁이랄지 전시사 이런 걸 의미하지만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그거 말고 어떤 공작 정치랄지 그다음에 뭐 사이버를 통한 테러랄지 뭐 이런 것들도 비상사태에 준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뭐 예산 같은 거 삭감 자체는 결과적으로 행정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건 타격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내일 8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일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3명 증인 신문을 합니다. 핵심 쟁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제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비상사태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이게 안보 위기가 어떠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국정원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의 시스템을 점검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런 걸 주로 많이 물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회를 봉쇄했잖아요.
그리고 국회 봉쇄한 거, 그 다음에 주요 인사 이제 체포중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걸 물을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내일 가장 관심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조성현이에요.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인데 이 이제 수방사 소속이잖아요. 예. 근데 전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나와서 뭐 체포조랄지 아니면 국회에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조성현 경비단장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시를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성현 경비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을 부른 징계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일 이 조성현 경비단장의 증언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등이 증인으로 신청이 됐지만 기각이 됐고,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강희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아직 채택 여부가 미정입니다.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헌재에서 이제까지 어떤 심판을 진행하는 걸 보면 뭐 아마 추가 증인은 뭐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1명이나 2명 정도 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헌재는 2월 말에 3월 초에 선고를 하겠다 그런 의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아마 평의를 할 겁니다. 어떤 거에 평의를 하냐면 변론기를 한두 번 더 갈 것인지, 그러면 선고기를 언제 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3명의 증인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내일 8차 변론을 하면서 아마 변론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론기를 더 갈지, 그다음에 증인을 어떻게 더 뭐 채택을 할지 아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문영배 권한대행이. 그래서 일단 내일 그런 것들이 다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정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심판 과정에서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한두 차례 더 기일이 간다 하더라도 지금 내일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 또 수목 정도. 그러니까 길어봤자 이제 수목 2번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들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그 다음 주 한 2주 정도 하면 늦어도 헌재에서는 이제 3월 초에 탄핵 심판의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내일 변론이 끝나면은 어느 정도 헌재 방향에 대해서 좀 명확해질까요? 아니, 내일 만약에 변론 기일을 종결을 하겠다고 하면 예. 그다음에 한 길 정도 정해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을 거예요. 그럼 최후 진술 들으면 그다음에 바로 선고로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 8차 변론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가 앞으로 선고 기일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을 해서 총 대리인단이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추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탄핵 심판 자체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변호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마 최후 진술하고요. 최후의 어떤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추가로 변호사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세력적인 거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러한 뭐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의 변론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이렇게 많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탄핵 심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겠죠. 지금 뭐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청역 근처에서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급발진이 있었다는 운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 근처입니다. 호텔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차선을 거꾸로 달리다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운전자 차모 씨는 당시에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시는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 1심 재판부 역시 차량 급발진이 있었다는 차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 씨의 차량 가속 제동 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차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며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금고 5년이 이제 그 업무상 과실치사로서 할 수 있는 이제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인데 지금 7년 6개월이 나온 것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을 통해서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 최고형 수준의 선고지만 유족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 거란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경기 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점수 산정 과정의 오류로 98명의 당락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응시생에 대한 구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학년도 중등교사 최종 합격자 공고입니다. 하루 앞서 발표했던 합격자 명단을 수정해 다시 공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교육청은 전날 오전 10시 1933명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가 1시간 만에 전격 취소했습니다. 수업 능력을 평가하는 수업 실연 과목에서 60점 만점을 50%로 환산한 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환산 점수를 다시 반영해 집계한 결과 기존 합격자 가운데 49명은 불합격, 불합격자 가운데 49명은 합격으로 각각 정정됐습니다. 경기 교육가족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도 세심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실망을 끼쳐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합격자 정정소 등의 담당 부서인 온종일 응시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인데 이렇게 대충 일 처리를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좀 깨졌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을 걸고 준비하는 시험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밝혀주셨으면은. 도교육청은 단순 행정착오로 벌어진 일로 임용시험 응시생의 기회를 현저하게 박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이들에 대한 별도 구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업무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추명신입니다. 서울시가 강남권에 지정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5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14개 단지와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과 재개발 구역 외에는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워집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5년 만에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의 거래가 자유로워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되는 곳은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으로 대치동의 은마와 미도, 개포 우성 1, 2차,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등이 포함됐습니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구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되는데 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처분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사라진다 할 때까지는 저희가 현재까지 지정하겠다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선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구청장 허가가 필요 없고 실거주 의무도 사라집니다. 서울시는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 지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발표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와 대상국은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미국 수출품의 25% 관세 부과가 예고된 우리나라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도 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와 철강, 알루미늄 수출품에 대한 25% 관세에 이어 48시간 안에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오늘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You'll be hearing that word a lot, reciprocal. If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If they're at 25, we're at 25. If they're at 10, we're at 10. And if they're much higher than 25, that's what we are too. 상호 관세 개념대로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로 미국과 98% 이상의 제품에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는 우리나라는 관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 성적표를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수지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대미 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를 관세 대상에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관세 부과 검토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But we'll be talking about other subjects like cars. We'll be discussing chips. And we're going to be doing some other things in addition to that, all which will bring in a lot of jobs into our country. Cars is going to be a very big one.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이 오히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된 대응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 눈이 내렸습니다. 이 여파로 전국 곳곳 얼어붙은 도로에서 차량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승용차와 화물차 여러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습니다. 새벽 4시 20분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완주 방면 황전 나들목 근처를 지나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중앙 분리대가 부서지면서 반대편 차로의 승용차가 파편을 맞았습니다. 또 양방향 3개 차로가 사고 차량에 가로막혀 한때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서던 대형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차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다른 차량이나 분리대와 부딪히진 않아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해가 뜬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아침 7시 40분쯤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신주와 부딪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경북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에선 SUV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갓길에 있던 도로공사 순찰차를 들이받아 도로공사 직원 2명과 SUV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부산 반송동에선 얼어붙은 도로에 미끄러진 1톤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추돌했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남 김해에선 아침 출근 시간대 차량 정체가 빚어지며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김영준입니다. 곳곳에 내리던 비와 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비와 눈구름의 뒤를 따라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서울 기온이 1.5도로 추위가 강하지 않지만 내일 아침에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다행히 한낮에는 5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추위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내린 눈비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리 정한 기일은 내일 8차 변론이 마지막입니다. 변론 종결 여부를 두고 재판부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합니다. 헌재가 한 총리를 부르지 않기로 한 건 한 총리가 국회 등에서 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한 만큼 충분히 증거 자료가 쌓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8차 변론 기일에 증인 신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선고가 내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추가 기일 지정 여부는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위한 기일이 별도로 정해질지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강희구 대통령실 1부속실장 등 3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 변론 기일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증인 신청을 한 건 했었는데 혹시 누구 말씀하십니까? 강의구 증인 신청. 그건 아까 제가 확인했고요. 예, 당연히 지금 평의가 안 됐기 때문에 평의를 거쳐서 제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도 최종 선고일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이렇게 3사람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려졌다는 국회 봉수의 지시와 함께 체포조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처음 증인석에 앉는 인물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53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체포 명단을 방첩사에서 전해들어 조태용 원장에게 모두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조 원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조 원장은 초기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지난달 국회에서는 체포 지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체포조 운영 의혹에는 경찰 수뇌부도 관여됐는데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의사를 전해 헌재 차원의 신문은 어렵게 됐습니다. 대신 헌재는 증인으로 나오는 경찰 2인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국회 봉쇄 지시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8차 변론 마지막으로 증인대에 서는 건 헌재가 유일하게 직접 부른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 직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서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지목됐는데 앞서 헌재에 나왔던 이 전 사령관이 자신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증언 대부분을 거부한 상황에서 조 단장 신문을 통해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을 부인한 이상민 전 장관은 쪽지는 봤지만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 증언과는 엇갈리는데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계엄 쪽지 가운데 하나가 이상민 전 장관 입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의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문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행안부의 문건도 준비했다고 밝혔고 쪽지를 받았다고 인정한 최상목 당시 부총리와 조태열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지시받은 게 없고 한 적도 없다는 이 전 장관 주장은 언론사를 특정하면서 경찰 요청에 적절히 조치하라고 했다는 소방청장 증언과도 배치됩니다.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공개된 통화 기록과 일부 내용은 부인하지 않으면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이 전 장관의 지시 여부에 수사력을 모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원식 실장이 어제 헌재에서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쯤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해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방부 장관은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바뀌었는데 이것 때문에 국방장관이 교체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울 삼청동 안가만찬 김용현 경호처장과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모임입니다. 당시 국방장관으로 참석했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은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 실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정치의식을 고려할 때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찬 이후에는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혹시라도 안 하도록 잘 모시는 게 부하된 도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지난해 8월 국방장관은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전격 교체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강팀을 구축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장관과 안보실장이 교체되면서 외교안보 라인의 힘겨루기 등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취임한 지 석 달이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일각에서 신원식 실장이 비상계엄에 반대해 교체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신원식 실장은 방산과 에너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반대했고 마찬가지 입장이었던 정진석 비서실장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7차 탄핵심판변론에서 오히려 시민들이 군인을 폭행했다며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며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이 국회 앞에 속속 집결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겠다는 의지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 시민들이 군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없었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다시 강조하며 국회 측과 설전을 벌이다 나온 발언입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규정한 경고성 계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을 지칭한 걸로 보이는데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꾸준히 제기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리인 자격으로 증인신문에 나서 선관위 사무총장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그걸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이 사안은. 법은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은 대법원 판결하고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논리에 대해 투표 단계나 분류기 조작이라면 모를까 결과가 확정되는 개표 단계에서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봐도 이런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거듭 높인 반면 야당은 여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기가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달에 이어 20여일 만에 두 번째 항의 방문에 나선 겁니다. 여당은 먼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17차례 열렸던 데 비해 윤 대통령 심판은 8차례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너무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함으로 인해서 직무 정지된 국무위원들이 하루빨리 본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보다 먼저 접수됐음에도 헌재가 마 후보자 재판에만 속도를 내면서 불공정 비판을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헌재가 윤 대통령 측 반발에도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탄핵 심판 규정을 무시한 격이라며 법치가 아닌 인치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건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증거 채택 문제나 증인의 어떤 진술을 믿을지는 전적으로 헌재가 판단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증거 조사를 빌미로 파면 결정을 막고 혹 파면되더라도 이에 불복하겠다는 속셈 아니겠냐며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정통 보수라 할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어요. 아니야, 파괴하고 있어요. 이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파괴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진술 가운데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발언은 국방부 측도 부인한 명백한 거짓말. 그리고 국회 연설에서 야당이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헛소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 속에 여야 여론전도 격화하는 모습인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지지층 결집을 위해 분열과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번 주말 광주광역시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장소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사실상 한 공간인데요. 두 단체는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5월 광주 시민이 전두환 신군부의 포갑에 맞서 민주화를 외쳤던 최후 항쟁지 5.18 민주광장입니다. 180여 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광주 비상행동은 오는 15일 5.18 민주광장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계엄 사태가 정치적 내전으로 변질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의 정의가 대한민국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광주 시민들께서 2월 15일 5.18 민주광장에 나오셔서 하지만 기독교 극우단체도 같은 날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이번 주 토요일 이곳 금남로 5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300여 미터 구간에 시민 1000여 명이 모이는 거로 신고됐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는 5.18 민주광장까지 거리는 불과 150m 정도입니다. 전국을 돌며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는
경찰에 준법 집회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연사들이 강연을 하고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게 하기 때문에 우려는 있을 수 없고, 특별히 또 광주야말로 민주 시민들이 모인 도시인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탄핵 반대 집회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적지로 관리 중인 5.18 민주광장 사용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5.18 민주광장 사용은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민주광장에는 내란 선전 선동 세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광주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낸 도시입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단체의 집회 시간이 일부 겹치는 만큼 경찰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도 정신적 방조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가 범행 전 무단 외출해 흉기를 사러 학교 인근 주방용품 판매점을 방문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부검 결과 하늘 양이 날카로운 도구에 여러 부위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경찰은 교사의 범행 동기 등을 본격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검은색 봉투를 들고 걸어갑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듯 하다가 차에 올라탑니다. 지난 10일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입니다. 범행 당일 오후 1시 19분쯤 A 교사가 몰던 차량이 학교를 빠져나갔다가 30여 분 뒤 들어오는 모습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단 외출해 인근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범행에 쓸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주면서 A 교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해왔는데 강제 수사가 시작되면서 범행 동기와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선 관계자를 일부 조사했고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나 차량이나 이런 필요한 재반의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인할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김양 부검도 진행됐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 즉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여러 곳에 손상을 입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A 교사에 대한 소견서 내용을 확보했는데 5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복직 직전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담당 서장을 팀장으로 형사과 전체와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사이버수사대가 지원하는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또 유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인터넷상 글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고 김하늘 양이 열혈 축구 팬이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축구계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와 빈소에는 궂은 날씨에도 온종일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은 가수 장원영과 축구를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빈소에는 아이돌 그룹과 붉은 악마, 축구 관계자 등의 근조화환이 가득 늘어섰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의 열혈 팬이던 하늘이. 하늘 양 아버지는 이번 시즌 홈 개막식에 입혀주려고 사놓은 옷을 들고 다시 한번 슬픔과 울분을 토합니다. 홈 개막전 때 처음 입으려고 했는데 저희 하늘이는 이 옷을 입지 못하게 됐어요.
축구계는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은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하늘이를 추모했습니다. 너무 어리고 또 축구를 좋아한 아이기 때문에 더 슬픔이 많고 가슴이 좀 아픈데 좋은 데서 그냥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늘아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하늘이가 다니던 학교 담장 앞에는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과자, 손편지들이 길게 놓였습니다. 내리는 눈과 비에 추모 물품이 젖지 않도록 우산과 비닐도 동원됐습니다. 학교 1층에는 분향소가 설치됐고 궂은 날씨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하늘 향해 넋을 기리고 이런 비극이 절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이가 선생님과 그 다음 보호자에게 인계될 때 정말 안전하게 누구나 다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되는 쪽으로 꼭 시스템이 잘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늘양의 발인은 14일에 진행돼 대전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생한 고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원 직권 휴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열린 긴급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부터 그치기는 했지만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내일 아침은 빙판길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준영 기자입니다. 입춘과 함께 들이닥친 폭설과 매서운 한파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전국이 또 한 번 하얀 눈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차도 사람도 미끄러운 출근길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지난주는 되게 추웠잖아요. 추우면서 눈 오는 거하고 그나마 오늘은 그렇게 춥진 않아서 약간의 낭만을 조금 느낀다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경기와 충청 이남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에도 출근길에 제법 강한 눈이 쏟아졌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눈은 대부분 비로 바뀐 뒤 한나절 만에 그쳤지만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탓에 크고 작은 미끄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에도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젖은 도로가 그대로 얼어붙어 아침 출근 시간대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남하하면서 13일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5도 내외로 떨어지겠습니다. 최근 내린 비나 눈이 다시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낮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도 영상 10도 안팎까지 올라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방은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큰 만큼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눈비가 그친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석촌호수 일대에서는 대보름을 맞아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현 리포터. 네, 서울 석촌호수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서는 대보름달 보입니까? 네, 오늘은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인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오늘 오후에 눈이 그쳤고 하늘이 군데군데 개기는 했지만 이 날씨 탓에 구름 뒤로 숨은 대보름달은 자꾸 보였다 안 보였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밤이 될수록 이 대보름은 조금씩 더 고개를 내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에는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또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일대에서도 오늘 낮부터 다양한 대보름 맞이 전통문화 체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찹쌀에 대추와 밤을 넣어 정월대보름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약밥을 직접 만들어보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가훈과 휘호를 직접 써보며 새해 다짐을 나눴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했던 쥐불놀이도 LED를 이용해 체험할 수 있는데요. 달집에 새해 소망을 적어거는 시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라서 이런 행사도 해서 너무 즐겁고 올 한해 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희 가족은 올 한해 항상 즐거웠으면 해서 정월 대보름에 약밥을 만들게 된 이유도 알게 되어가지고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보름달이 뜬 후 이곳에서는 길놀이와 경기민요 등 전통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애군을 막고 다리의 병을 예방한다는 송파 다리밟기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 8시부터는 정월대보름의 대표 풍속인 달집 태우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달빛 아래 도심 속 호수에서 이색적인 정월대보름 즐기면서 좋은 기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석촌호수 일대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서울의 예산과 조례를 책임진 서울시 의회가 새해 각오로 보통의 하루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각종 규제 개혁에도 힘을 쏟을 계획인데요. 오늘은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YTN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18일에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서울시의회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어떤 겁니까? 저희는 어려운 시점일수록 서울 시민들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가장 어려운 게 가장 위대한 게 가장 평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요. 그냥 어떤 외풍에도 서울 시민들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 있고 단단하게 잘 지키는데 저희가 모든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민생 현장을 담당하는 현장 민원 담당관이란 과를 처음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울의 미래 먹거리, AI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관광 같은 것도 그 미래 먹거리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교육 현장도 꼼꼼히 점검해서 모든 일에 시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서울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취임하고서 벌써 한 반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지난 회기 때 좀 기억에 남는 혹은 보람찼던 조례나 예산 뭐가 있었습니까? 진짜 많아요. 저희가 작년에 통과시킨 조례가 673건이고 예산은 시청, 교육청 합해서 거의 60조에 육박합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말 다 하려면 하루가 다 가겠지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네, 김혜지 의원이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거기는 서울시장에게 지역별로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어려운 지역까지 다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책무를 시장한테 준 조례가 있습니다. 예. 보니까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2년 동안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챙길 수 있는 조례라서 참 좋고요. 또 우리 김지향 의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보통 공휴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좀 풀었습니다. 조례로. 그리고 대형 마트도 그 새벽 운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도 우리 조례를 통해서 풀었고요. 또 윤종복 의원이나 박상혁 의원 같은 경우는 도시 계획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관지구는 굉장히 도시계획이 철저하게 규제돼 있거든요. 예. 그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었고 또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 지구단위 계획 내에서는 허용 용적률이 굉장히 빡빡했는데 그거를 110%까지 조금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교육감 선거 때. 근데 거기에 드는 예산이 3,5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많이 어려운데 그분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예산을 5,300억 통과시켰는데요. 구석구석 그분들 어려운 점 굉장히 많은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한도로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 예산 중에 한 6천억 정도는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거, 오늘같이 눈 오는 날 이렇게 캐노피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마을버스가 재정 적자가 심하거든요. 예. 그런 걸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시켰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시민 곁에 가까운 예산들을 다 꼼꼼히 집어넣는데 노력했습니다. 네, 취임사에서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1의원 1정책지원관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9명인데 우리 지방의원들은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이 1명밖에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 의장들이 다 모여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시 의원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희들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고 이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거나 또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데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달에는 학생 인권의 날 행사에도 참석을 하셨고요. 네. 또 집회로 불편을 겪은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등학교 현장 점검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는 어떤 걸 좀 점검하셨습니까? 네. 학생 인권의 날은 보통 인권의 날 어떤 기념식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학생 인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서울시 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고 그 전에 저희 의회는 서울시의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까지 다 합해서 그분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큰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 말씀도 드렸고 우리 의원들이 누구보다 학생 인권에 대해서 정말 진실로 다가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같이 가서 학생 인권을 축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남초등학교는 사실 그때 그 집회가 열린 한남동 그 중간에 한남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은 방학에도 돌봄 교실을 이용하려고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제일 먼저 그 학교에 찾아가서 한번 살펴보고 아이들 통학에 문제 없도록 교육청하고 경찰청에 얘기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도록 했고 그 학교에 현수막을 걸어서 그분들한테 이곳의 통학로도 좀 지켜주시고 아이들 학습권도 지켜주십사고 이렇게 현수막도 달았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났더니 교육감께서 얼마 전에 그 헌법재판소 앞으로 지금 시위 현장이 많이 옮겨갔어요. 예. 그 근처에 있는 학교에도 교육감께서 가시더라고요. 우리 의회가 좀 먼저 이렇게 가서 말씀드리고 현장을 살펴보면 서울시청이나 교육청에서 더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장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고 그런 보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민생 활력을 목표로 예산 조기 집행 그리고 규제 철폐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의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도울 예정이십니까? 그건 항상 그 규제 완화는 서울시 의원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하는 말씀을 저희는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에서는 시도 참 규제 철폐하기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시에서 먼저 앞장서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겠다고 하니 저희도 정말 환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규제 철폐 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민원 담당관에서도 그렇고 시의원들 다 같이 서울 시민들과 직원들에게도 우리가 완화해야 될 규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 특히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했던 조례들인데 그 규제 완화를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보류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조례들도 이렇게 다 보고선 이번 이 기회에 좀 규제 완화를 하는데 시와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신년사에서 의장님이 세금이 해마다 몇백억씩 투입이 되는데 예. 휴가가 미진하면 과감하게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올해는 좀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 11대 의회 와서 제일 먼저 그 지원을 중단한 게 TBS 교통방송,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이런데 그냥 관성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던 예산들을 좀 폐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코로나19 관련한 그 예산이 50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게 그냥 관성적으로 코로나 때부터 쭉 있던 예산인데 이제 코로나는 거의 감기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과감하게 그거는 100억을 삭감해서 지금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 현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200억 정도 그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의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성적으로 편성되어 온 예산 중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이 시대에 맞는 예산들을 좀 더 증액시키고 이런 의회 본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신년사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곧 있으면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 발표가 나오는데 2036 서울 올림픽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지원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2023년에 벌써 이 유치 특위를 만들었었어요. 그렇군요. 의회에서는요. 그 올림픽이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좋고 문화적으로도 좀 더 발전하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이렇게 갈라져 있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통합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올 28일이면은 아마 국내 유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곳에서 서울로 결정이 되면은 인프라 이런 운동장 같은 인프라를 마련한다든지 또 이렇게 붐업하기 위한 행사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의회에서 지원하도록 얘기할 거고 크지는 않지만 서울시 의회와 이렇게 자매 결연 맺어진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 그런 도시에도 우리 서울의 올림픽 유치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들도 많이 해서 예,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는 임할 예정입니다. 예. 끝으로 서울시 의회 올해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서울 시민들 그리고 YTN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들 정말 시민들 곁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올해가 뱀의 해잖아요. 뱀을 이렇게 보면은 땅바닥에 이렇게 기어서 가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정말 민생에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서울시 의회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말씀도 드리겠고 그런 이야기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댈 구석 서울시 의회를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건강을 기원하면서 부럼 깨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부터 내려오는 풍습인데요. 그런데 실제 부럼을 매일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호두의 경우 만성 질환과 인지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등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네, 섭취량은 하루 7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눈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5도, 철원 3도, 대구 8도까지 올라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 내린 눈비가 밤사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동 지방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씨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은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고요. 제주도에만 비가 내릴 뿐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